여러분, 지금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도쿄의 한명문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올린 영상이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 찍은 고작 2분짜리 영상이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조회수는 300만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교육계는 긴급 회의를 열었고 방송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명문 고등학교에서 20년 교직 생활을 한 베테랑 교사는 한국에 대해 별다른 기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은 모든 것을 뒤엎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한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근교의 한 고등학교에서 15년째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는 하루카입니다. 교무 회의실에서 교장 선생님이 프로젝터 화면을 켜며 올해 수학여행 장소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순간 제 눈썹이 저도 모르게 찌푸려졌죠. 한국이라니 왜 하필 거기인가 싶었습니다.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심지어 오키나와나 홋카이도도 아닌 한국이라는 선택이 제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회의실 분위기도 냉랭했습니다. 교사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죠. 누구 하나 환영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옆자리의 수학교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예산 문제겠지. 가깝고 저렴하니까. 앞줄의 국어교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들이 실망하겠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여러 동료 교사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두들 시큰둥한 반응이었죠. 젊은 영어교사 사토 선생조차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회과 부장 타나카 선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뭐, 할 수 없지. 예산이 그렇다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나흘이면 끝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한국 여행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이미 선입견이 가득했습니다. 안전 문제는 없을까?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건데 혹시 사고라도 나면 음식은 맵기만 하다던데 일본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 지하철은 복잡하다던데 길을 잃으면 어쩌지? 검색창에 입력하는 키워드마다 부정적인 단어들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뜬 사진들을 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일본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겠지. 다음 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반으로 갈라졌죠. 앞줄에 앉은 여학생 몇 명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명동이니 강남이니 K-팝 아이돌 이야기로 떠들썩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큰둥했습니다. 뒷줄의 남학생들이 투덜거렸습니다. 왜 한국이냐며, 차라리 중국이 더 낫지 않느냐며. 한 학생은 대놓고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표정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속으로 학생들이 실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출발 일주일 전 교무실에서 여행 최종 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행사 담당자가 일정표를 나눠주며 상세한 동선을 설명했죠. 인천공항 도착 후 서울 시내로 이동, 명동, 경복궁, 남산타워 코스. 저는 일정표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철 노선이 복잡하네. 학생들 통솔이 쉽지 않겠어. 여행사 직원은 서울 지하철의 외국인 안내 시스템이 훌륭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전혀 믿지 않았죠. 과장된 홍보 멘트겠거니 했습니다. 타나카 선생이 물었습니다. 질서는 괜찮은가요? 학생들 안전이 최우선인데. 여행사 직원은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교사들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 교사들과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걱정이 많았죠. 사토 선생은 언어 소통 문제를, 타나카 선생은 식사 문제를, 체육교사는 비상 상황 대처를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걱정에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질서와 안전이 중요하다고. 일본처럼 질서정연하진 않을 테니 더 조심해야 한다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학교 정문 앞에 모인 학생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솔 교사들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죠. 교감 선생님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학생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도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간판, 익숙한 질서. 제가 평생 살아온 이 나라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질서와 예절 면에서는요. 나리타 공항 체크인 카운터를 지나며 학생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한국 지하철도 일본처럼 깨끗한가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일본만큼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의 청결과 질서는 세계 최고니까.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비행기는 서쪽으로 날아갔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해 무시와 편견을 가득 안은 채 창밖 구름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끝나길 바란다고, 그저 무사히 돌아가길 바란다고. 제 옆자리에 앉은 사토 선생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듯. 그렇게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1시간 40분, 그리 길지 않은 비행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왠지 길게 느껴졌습니다. 착륙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곧 도착한다고. 저는 안전벨트를 다시 확인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학생들을 잘 챙겨야 한다고. 실수 없이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고.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학생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흩어지지 말고 따라오라고. 제 얼굴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제가 무시하고 있던 나라, 별로 기대하지 않던 나라. 하지만 이곳에서 제 모든 확신이 무너질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기내 방송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순서로 흘러나왔죠. 저는 가방을 챙기며 학생들에게 긴장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입국 절차가 복잡할 거라고, 길을 잃지 말라고. 하지만 탑승구를 나서는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넓은 통로, 쏟아지는 자연광, 눈부신 조명. 나리타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죠. 규모뿐만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학생들도 입을 벌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죠. 복도를 따라 걸으며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언어가 정확하고 깔끔하게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어 표기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죠. 문법적 오류도 없고 어색한 표현도 없었습니다. 제가 15년간 가르친 일본어 수준으로 봐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안내 직원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여성 직원이 저희를 보더니 웃으며 다가왔죠. 유창한 일본어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수학여행을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즉시 태블릿을 꺼내 최적의 동선을 안내했습니다. 입국 심사는 어느 라인이 빠르고 수화물은 어느 벨트에서 찾고 환전소는 어디에 있고 심지어 서울 시내로 가는 교통편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죠.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 정도 서비스 수준이라니.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는 동안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깨끗하다고, 일본 공항보다 현대적인 것 같다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것도 똑같았으니까요.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면세점, 편의점, 카페, 레스토랑이 즐비했습니다. 모든 간판이 세련되고 정돈되어 있었죠. 광고판들은 최신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어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청결 상태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바닥에 얼룩 하나 없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이야 당연히 깨끗하지. 국가 이미지니까.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공항철도 탑승구로 향하기 위해 학생들을 이끌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그곳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표지판, 노선도, 안내방송 모두 완벽한 다국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맬 틈이 없었죠. 심지어 바닥에도 색깔별 동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사 담당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외국인 안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던 그 말.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송도 신도시가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건물 하나하나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죠.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넓고 웅장한 강줄기, 그 위로 놓인 다리들,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아파트 단지들, 스카이라인이 장관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창가에 달라붙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찍을까 말까 망설였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카메라 앱을 켜고 있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저는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기록용일 뿐이야. 그냥 자료로 남기는 거야. 하지만 제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경이로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압도당했습니다. 높은 천장, 넓은 대합실, 최신식 전광판, 사람들이 북적였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안내 표지는 또다시 완벽한 다국어 체계였고 청결 상태는 공항 못지않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인솔하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주요 거점이니까 이렇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거점이라서가 아니라는 걸,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는 걸.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이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거리가 깨끗하다고, 건물이 현대적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제가 예상했던 한국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며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거리는 활기찼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일본이 최고라는 확신이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의 질서와 예절이지. 그건 일본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어. 내일 지하철을 타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마치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동수단은 지하철이었죠. 저는 학생들을 앞에 모아놓고 주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지하철은 복잡할 테니 절대 흩어지지 말 것. 길을 잃으면 연락할 것.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일본 지하철의 우수성을 확인시켜줄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명동역 입구로 내려가는 계단. 그 순간부터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이 깨끗해도 너무 깨끗했기 때문이었죠. 손때 하나 없는 난간, 먼지 한 점 없는 계단, 조명은 밝았고 환기는 완벽했습니다. 역사 내부로 들어서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을 반사했죠. 벽면은 흰색과 회색의 세련된 조합이었고 광고판들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질서한 광고 하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죠. 저는 멈춰섰고 학생들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다고. 개찰구의 교통카드 시스템은 그 어떤 선진국보다 뛰어났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저희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죠. 표지판마다 일본어 안내가 정확했고 터치스크린 안내판은 언어 선택이 자유로웠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자 그곳에서 본 광경이 제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승강장 바닥에 줄 서는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화살표와 발 모양 스티커. 사람들이 그 표시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죠. 일본처럼, 아니, 어쩌면 일본보다 더 정확하게 말입니다. 전철이 들어오고 문이 열리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내리는 사람들이 전부 내릴 때까지. 타는 사람들은 양쪽으로 비켜서서 기다렸죠. 모든 승객이 내린 후에야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밀고 당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란스러운 모습도 없었죠.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본도 이렇게 질서를 지키지는 않는다고 말이죠. 전철 내부로 들어가자 좌석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손잡이 높이가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노약 좌석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그 표시는 시각적으로 확연했죠. 저는 그 노약 좌석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표시만 해놓은 거겠지.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실제로 지키느냐는 거야. 그건 일본이 압도적일 거야. 전철이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이 없었고 시끄럽게 떠드는 무리도 없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일본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죠. 저는 15년간 도쿄 지하철을 이용해왔습니다. 그 시스템의 우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 지하철은 도쿄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몇몇 부분에서는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명동역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을 이끌고 개찰구를 나섰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통로도 깨끗했고 안내 표지도 완벽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금 경험한 것들이 믿기지 않았죠. 제가 예상했던 혼란은 없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복잡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명확하고 질서 있었죠. 명동역에 도착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의 배려와 양보 정신이지. 노약자를 대하는 태도,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 그건 일본이 압도적이야. 내일 더 혼잡한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면 그때 진짜 차이를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불안이 섞인 목소리였죠.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죠. 인정하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부정하자니 제 눈이 본 것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또다시 그 질서정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내일이면 제 마지막 확신마저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을. 셋째 날 아침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은 한복 대여점에서 한복을 빌려 입고 들뜬 표정이었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앞에 섰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웅장했죠. 문의 규모, 색채의 조화, 건축의 균형미. 저는 세계사 교사였지만 한국사에 대해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정도, 일제강점기 정도, 그것도 일본 중심의 시각으로만 말이죠. 광화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정전이 보였습니다. 넓은 마당, 돌로 깔린 광장, 그 위에 우뚝 선 전각, 학생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저도 입을 다물 수 없었죠. 이 건축물의 우아함과 위엄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문화 해설사가 합류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고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했죠. 그는 경복궁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설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궁이 전소되었다고,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전세가 역전되었다고. 그의 목소리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죠. 단지 역사적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의외였습니다. 더 적대적일 줄 알았는데 해설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경복궁 앞에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지어 궁을 가렸다고, 많은 전각이 헐렸다고. 그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죠. 제가 직접 한 일은 아니지만 제 나라가 저지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해설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비난의 어조가 아니라 기록을 전하는 어조였죠.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학생들도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떠들썩하던 아이들이 숙연한 표정이었죠. 해설을 마치고 자유관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홀로 경회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연못 위에 세워진 정자, 그 아름다움과 고요함 속에서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 궁궐이 품고 있는 역사의 무게를, 전쟁과 순환을 견뎌낸 문화의 깊이를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경복궁 후원 쪽에서 한국 학교의 수학여행단과 마주쳤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었죠. 처음엔 써먹했습니다. 일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어색하게 거리를 두었죠. 하지만 그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일본 여학생이 용기를 내어 한국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K-팝 아이돌 이야기를 꺼냈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순식간에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일본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루토, 원피스, 귀멸의 칼날. 금세 공통의 언어를 찾았죠. 언어가 서툴러도 상관없었습니다. 휴대폰 번역 앱을 켜고 몸짓과 표정으로 그렇게 소통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서로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교환하고 친구가 되는 모습을 한국 인솔 교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그녀는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답례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학생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한국 교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국경이 없는 것 같다고, 그저 좋아하는 것을 나누고 친구가 될 뿐이라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교사와 헤어지며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미소로 답했죠. 학생들을 모아 경복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신나 있었고 새로 사귄 한국 친구들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뒤를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경복궁의 우아함과 역사의 무게가, 해설사의 담담한 설명이, 그리고 무엇보다 국경 없이 친구가 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제 마음 깊은 곳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오늘 하루를 반추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일본의 과거를 마주하는 것이, 하지만 동시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의 깊이를 보는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순수함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호텔방에 들어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지 못했던 걸까? 무엇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변화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오후, 명동에서 쇼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6시, 퇴근 시간대였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며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혼잡한 시간이니 조심하라고. 일본의 출퇴근 지하철처럼 붐빌 거라고. 하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한계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혼잡한 시간대에는 질서가 무너지기 마련이니까.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회사원들, 학생들, 쇼핑백을 든 사람들. 하지만 여전히 줄은 질서정연했습니다.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객차 안은 예상대로 만원이었습니다. 좌석은 모두 차 있었고 손잡이를 잡은 승객들로 빽빽했죠. 저는 학생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제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임산부 좌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세 자리나.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광경이었으니까요. 혼잡한 시간대에 빈자리를 두고 서 있다니. 다음 역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 한 분이 탑승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일반석에 앉아있던 20대 회사원 2명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의 같은 타이밍이었죠. 그리고 노약자석 근처에 서 있던 고등학생도 자리를 양보하려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망설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우연이겠지. 한두 명의 선행일 뿐이겠지. 하지만 제 예상은 또다시 빗나갔습니다. 두 정거장 후 또 다른 노인이 탑승했습니다. 이번엔 할머니였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죠.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일반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옆자리의 젊은 여성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조금 떨어진 곳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도 일어나려 했죠. 할머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으며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도 아니었고 캠페인도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당연하게 몸에 배인 배려의 문화였죠. 제 옆에 서 있던 여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일본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죠.
다음 역, 또 다음 역, 매번 노약자가 탑승할 때마다 같은 광경이 반복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망설임 없이, 귀찮은 표정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어떤 청년은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다가도 노인이 타는 순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여성은 피곤한 표정으로 졸고 있다가도 할머니를 보자마자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확신이, 일본의 질서와 예절이 최고라는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죠.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학생들 몰래 조심스럽게 화면을 켰습니다. 카메라를 실행했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게 각도를 조절해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역에서 또 노인이 탑승했습니다. 또다시 여러 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20초 정도 촬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복잡한 감정으로 녹화를 멈추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흔들렸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10,000원 지하철에서 노인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이 영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죠. 제 확신이 틀렸다는 증거. 제가 평생 믿어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증명. 호텔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무어라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광경이, 지난 사흘간 경험한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의 압도적인 시스템, 서울 지하철의 질서와 청결, 경복궁의 문화적 깊이, 국경 없이 친구가 되는 아이들, 그리고 오늘의 자리 양보 장면, 모든 것이 제 편견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와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감동 사이에서, 편견과 깨달음 사이에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영상을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제가 틀렸다는 것을, 제가 배웠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고. 그 결심이 훗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귀국 후 이틀째 되는 날, 저는 그 영상을 제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본 광경이라고, 노약자를 위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교사로서 부끄러웠다고,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처음 몇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조회수가 1,000건을 넘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고 공유가 연쇄적으로 일어났죠. 24시간 만에 1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48시간 만에 150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댓글창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용기 있는 고백이라며 지지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서 고맙다고, 일본도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한국을 미화한다고, 일본을 깎아내린다고, 교사 자격이 없다고, 심지어 매국노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들, 욕설과 협박이 섞인 문자 메시지들.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한 일이 옳다고 확신했죠. 학교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이었죠.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친다고, 보수단체에서 압력이 들어온다고. 저는 거짓을 말한 적이 없다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보여준 것뿐이라고.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길 바란다는 표정이었죠. 교무실로 돌아오자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피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응원하는 눈빛이었죠. 젊은 영어교사 사토 선생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용기에 감동받았다고, 자신도 한국 여행을 가보고 싶어졌다고. 그 말이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과 부장 타나카 선생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물었죠. 정말 그 정도였냐고, 과장은 아니었냐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상이 전부라고, 오히려 제가 본 것의 일부일 뿐이라고. 언론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신문사, 인터넷 매체,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죠. 저는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공영방송의 토론 프로그램 하나만 수락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패널석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교육 전문가, 문화평론가,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저를 비판하는 보수 논객도 있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수 논객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일본의 우수성을 부정하느냐고, 한국을 지나치게 미화한 것 아니냐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죠. 저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봤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리고 제가 틀려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으니까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문화평론가가 거들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교육자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하지만 보수 논객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끝까지 비판했습니다. 토론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제 입장은 분명히 전달되었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또다시 양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를 경험한 젊은 세대들에서 지지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논란은 서서히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어느 날 지역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교사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첫 번째 파견 교사로 제가 선정되었다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들과 대화하고 학생들을 만났죠. 그곳에서 본 것들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디지털 교육 시스템의 선진성, 학생 중심의 토론 수업,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방식, 제가 일본에서 배우고 가르쳐온 것들과는 달랐습니다. 어쩌면 더 앞서 있었죠. 연수를 마치고 귀국할 때 제 가방은 자료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들, 수업 자료들, 그리고 한국 교사들과 나눈 명함들.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죠. 해야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특별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한국 현대사를 다뤘고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소개했습니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학교도 변화했습니다. 국제 교류를 공식화했고 한국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어느 봄날 오후,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온다고, 직접 보고 경험해야 진실을 안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틀려 있었고, 그래서 배울 수 있었다고.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작이라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저는 그 벚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도 벚꽃이 피겠구나. 경복궁 담장을 따라, 한강변을 따라. 언젠가 다시 가보고 싶다고. 이번에는 편견이 아니라 존중을 가지고, 무시가 아니라 배움의 자세로. 제 휴대폰엔 여전히 그 영상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찍은 20초짜리 영상. 가끔 그것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 짧은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아니, 정확히는 제가 변화를 선택했다고.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기로. 교무실 창가에 서서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틀려 있었고, 그래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배움이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내일 또 학생들을 만날 생각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우리에게는 일상인 대한민국이 누군가에게는 선망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늘 애국심을 갖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